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0시부터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인데요. 시멘트 공장의 시멘트 출하가 멈췄고 유통 현장에서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물류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서 과로나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몰제인 탓에 올해 말 폐지 예정입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물류난은 더욱 심각해질 텐데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해결돼야겠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2001년 대한민국 프리미엄 SUV의 시작 렉스턴. 그동안의 고객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렉스턴 20주년 스페셜 에디션 탄생. 프리미엄의 정수만을 담아낸 렉스턴 시그니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렉스턴 스포츠 어드밴스까지. 6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영석 상주시장과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인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귀에는 익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 아리송한 그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강제 수사와 관련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익숙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압수수색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선거 전후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느 관청과 기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많이 아시듯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거의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네. 꼼수였는데요. 네. 여튼 이와는 무관하게 우리 헌법상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이제 검사만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법원을?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못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신청의 주체는 오직 검사뿐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헌법상 압수수색 영장에 관하여 경찰이 아니라 검사만 법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이제 검사가 법률 전문가이고 또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입법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 압수수색이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것을 보고 요건에 맞으면 법관에 청구하고 안 되면은 뭐 보완을 하라든지 기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법관은 이제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보고 영장 신청서를 보고 요건을 봐서 발부나 기각 결정하는데요. 예. 일선에서는 이제 경찰이 뭐 압수수색을 했다 또는 구속을 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찰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검사 그리고 판사가 영장 발부를 허용했다는 의미가 돼서 2단계 심사가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기사가 나는 경우 있고 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차이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유죄 판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즉 합리적인 의심, 영어로는 리저너블 다우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 이럴 때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예. 한편 반면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까지 그 입증 단계보다 한 단계 낮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것까지 되면 발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법원에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뭐 흔히 듣는 영장 하는데 이 영장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 이렇게 세 외에도 가지? 뭐 검증영장 이런 게 있는데 또 우리 있군요. 주요한 것으로는 예. 압수수색, 구속, 체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크게 우리는 뭐 세 가지 정도. 겁니다. 예,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범죄가 다 입증된 건 아니다. 예, 그 사람이 뭐 유죄 판결 받은 건 아니다. 예, 이 정도. 여기서 좀 보실 바는 뭐냐면은 예.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막 그래 뭐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렇게 법원도 인정했다 이렇게 막 호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확히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소명의 정도에 이르렀고 입증의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영장이 발부되어도 아직은 무죄가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기소유예라는 말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요. 예. 뭐 말 그대로 뭐 기소를 유예한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집행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집행을 유예하는 거 어느 정도. 자, 기소유예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 그 경찰에서 수사가 되어서 검찰로 넘어오면은 이제 검사는 이게 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제 기소하지 않는 걸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불기소 처분 중에는 뭐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는 성립은 했는데 이게 참 기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경미해서 그렇게 판단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를 유예한다 이건데요. 범죄는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성립했다는 겁니다. 예, 성립했는데 이게 중요하군요. 성립은 했는데 범죄가 성립했는데 이걸 기소까지 할 건 없다. 너무 경미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소유예. 예를 들어 뭐 500원 훔친 경우에는 분명히 절도죄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기소해서 한다는 건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린 게 기소유예 처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 제가 경미하니까 한번 봐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게 이것도 전과에 남는 겁니까? 그 이제 이 재판을 받을 때 전과 조회를 하는데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벌금형에 이런 건 전과가 맞는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이건 기록에 남는 건 아니군요. 그 정확히 뭐 전과는 아닌데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은 기소유예가 뜹니다. 뜨기는 뜨군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기소유예 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기소유예 할 만한 범죄도 그냥 기소를 하겠군요. 그렇죠. 기록은 다 남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은 같은 사안을 범했을 때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 다시 기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전과는 아니라는 거죠. 뭐 기소유예 받았다고 해서 뭐 마냥 좋아할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는 절대로 뭐 물론 처벌 안 받는다는 측면은 기소도 안 당하고 이런 점 좋지만은 아니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내려주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다툴까 이게 문제되는데요. 통상은
어떤 이 행정부 각 부처나 이제 청의 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이제 이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이의 절차요? 그 헌법 소원을 해야 됩니다. 헌법 소원을 해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너무 이거 복잡해지네요. 헌법 소원까지. 아니, 복잡한 건 아닌데요. 이게 뭐냐면 헌법 소원이 예.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내 권리 침해 당했으니까 이걸 취소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구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좀 경미한 범죄를 가지고 성립 안 하는데 경미하다 해서 이렇게 처분해서 헌법재판소 9명 있는 큰 법정까지 가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경우인데요. 예.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심하게 싸워서 예. 그냥 부부끼리 싸웠는데 옆에 애가 있었는데 예. 그 애에 대한 아동 학대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동에게 뭐 어떤 뭐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예, 그냥 부부끼리만 싸웠는데 막 의자 던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옆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죄를 인정하고 다만 그래요. 이걸 처벌하기는 참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 내리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성립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물론 변호사 상의해야겠지만 헌법 소원이라는 특별한 구제 절차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거 이제 기소를 말 그대로 유예한다는 건데 네네. 범죄는 성립했지만 너무 경미해서 기소할 것까지는 없다. 유예를 시키겠다 이건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완전 무죄다 나는. 근데 왜 기소유예를 때리냐. 불기소 처분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불만을 가질 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더 들어가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예, 저는 재밌는데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워지려고 그래요, 저도. 예. 네. 자, 그다음은 영장실질심사라는 말도 우리 많이 듣습니다. 영장실질심사하고 구속적부심이라는 말도 이건 뭐 이렇게 흔히 듣는 말은 아닌데 구속적부심이라는 말도 많이 듣는데 자, 그래서 왜 우리 영장실질심사 하면 왜 정치인들 실질심사 받고 뭐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뭐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영장실질심사. 예, 일단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가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제도입니다. 세 가지예요. 보석까지. 세 가지인데요. 우선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그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 뭐 포털에 써서 착착 찍고 들어가서 뭐 오늘 밤에 나온다 뭐 이런 건데요. 그게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근데요, 네,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시청자 입장에서. 근데 실질 심사를 받으면 이제 앞에 법관이 있겠고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피의자 있겠고. 피의자입니다. 뭐 검사 있겠고 변호사 있겠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 구속할 건지 말 건지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후에 할 거 아니에요? 뭐 오전이나 오후에 일단 할 텐데. 그거는 법원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서나 나오는지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심사하면 되는 거 아니죠?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요게 사건의 난이도나 복잡함 이런 거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제가 경험상은 뭐 오후 5시에 재판하고 7시에 뭐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경우 같으면 좀 사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좀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뭐랄까 이제 그 사례마다 다 그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유명 정치인들 보면 새벽 4시, 새벽 5시에 이게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와서 그때 이제 구속되는 경우 봤는데 그럼 그때까지 같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까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재판을 나가면은 예. 이제 실질 심사를 합니다. 예. 하고 신문을 끝내면 이제 그 피의자가 예. 다른 곳 경찰서나 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합니다. 그렇죠. 대기하고 있죠. 예. 대기하면 이제 법관이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해서 발부를 딱 결정하면 구치소로 통지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법관 앞에서 심사받는 시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법관이 심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다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사를 꽤 오래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렇죠? 새벽 그건 4시, 정말 그 5시까지. 사건에 따라 막 중요한 결정이 사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예. 돈이 많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심사를 해주지 않나 이런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아, 예. 좀 법원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좀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소를 해주는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설명을 예. 들었고.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은 뭐예요? 예, 구속적 부심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 경우에 있어서 예. 다시 재차 이거는 좀 발부되었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다시 청구하는 것을 구속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나 심사해달라는 게 구속 적부심입니다. 아, 구속된 사람이 신청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부심.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요청하는 정확합니다. 거군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석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문제됩니다. 아, 이제 보석. 네, 그렇죠. 보석하고. 구속 예. 적부심도 구속된 사람이 청구하는 거고 예. 보석도 당연히 구속된 사람이 청구하는 건데 그렇죠. 체포 구속 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소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예. 그 구속의 효력을 유보한 채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걸 하는데 그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소 전에 하면 구속 그렇죠. 적부심이고 기소 예, 예. 후에 하면 보석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차이점이군요. 그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이나 다 뭐 보증금을 좀 내거나 예. 주거의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피의자 구속적 부심이죠. 피고인 보석 이걸 풀어줄 수 있다는 이제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그렇게 나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하나 더 추가로 꼭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피고인. 이거 같은 예. 뜻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예. 기소되기 전까지 예. 수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요. 아, 예. 기소가 딱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는 순간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아, 예, 예, 알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한 명칭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피고인이 돼버리면 이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예.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권리가 그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런 거. 예,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그건 잘 예. 말씀드린 아,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왜 피의자라는 말, 피고인이라는 말 많이 듣는데, 우리 법정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거기서는 100%다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이건 기소한 후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다툼할 때. 예, 그게 맞는데 재판받을 다만 때? 또 여기서 예. 제가 또 한 말씀 보태자면 민사재판에서는 예. 그 소를 낸 사람을 원고로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소출을 당한 사람을 말하고 아, 예.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그래서 또 차이가 있어요. 피의자, 피고인, 피고 다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한데요. 아, 예. 혼동되고 있죠. 요게 하여튼 차이는 피의자가 네.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고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1시간만 지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중요하네요. 피의자랑 피고인 차이. 피의자는 기소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수사 받을 그 당시 그런 사람들 혐의가 있는 사람 피의자라고 하고 기소 후에 이제 재판 받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거. 예.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뒤에 준비된 코너가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한 말씀 올리면은 예. 법에서는 피자가 들어가면 다 좀 불리하고 힘든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또 쉬울 겁니다. 피의자, 피고인, 피상고인, 피고 다 좀 피곤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피상속이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게 좀 유일한 예외인데요. 그거는 좋은 피자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분이죠. 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 그거는 뭐 피곤하다는 게 아니군요. 아닌데요. 예. 하여튼 피상속인은 돌아가셔서 이제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분을 피상속인을 하고 그거는 뭐 피곤하다는 개념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법률 용어. 예. 이거 계속 시리즈로 하는 거 어떨까요? 제가 요거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 주 안에 반응이 좀 좋은데요. 예. 제가 요거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 뭐 이런 것도 준비하셨는데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네, 그것도 다음 주에 좀 더 확실한 내용, 재밌는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쉬운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찼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명의 당선인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분이죠. 강영석 상주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영석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68%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우리 상주 시민들께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당선 그 자체가 영광이고 또 많은 득표율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만은 저는 재선 시장으로서 이러한 기쁨과 함께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제 스스로 늘 생각하는 것이요. 시민과 시장의 관계는 물과 배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이 물이고 시장은 배다. 그러면은 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늘 시민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이 갈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런 고민과 또 그런 고민을
현실화시키는 실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특히 제가 재선에 성공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의 안정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상주시에 중단 없는 그런 전진을 이끌어라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재선거를 통해서 시정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늘 야구판의 구원투수와 같은 그런 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민들께서 처음부터 선발투수로 등판을 시켜주셨으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기획을 잘 하고 해서 전체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조원희 후보, 무소속 정재현 후보와 경쟁을 하셨는데 이 두 후보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다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출마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밖에 당선될 수 없는 것이 선거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민주당의 조원희 후보님이나 무소속의 정재현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다가 보면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고 저도요. 또 저도 어떤 정치 상황이 바뀐다면은 서로 처지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후보님께 위로를 드리면서 특별히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당선자로서 두 후보께서 상주시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정책이나 시민을 향한 약속들 제가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가 그런 것을 잘 수용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제 스스로 두 후보님을 비롯한 두 후보님을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 전체를 포함하는 모두의 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4년간의 이제 선발 투수로서의 시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요? 우선은 상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민선 7기 8대 시장으로서도 인터뷰 등에서 수차 문경 상주 김천 구간 고속화 철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곧 이번 6월달 안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금년 7월이나 8월쯤에 확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상주 시민들이 다 소원하고 있는 고속화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하겠다는 말씀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면은 국가균형발전 1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는 과거 혁신도시 유치 실패 또 경상북도 도청 유치 실패 그런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과 잘 연결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와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시민들께 핵심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상주가 전국 최고의 농업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상주의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지금 유통구조에 맞는 그런 농산물 물류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계획에도 백두대간급 농산물 물류시설 건립 사업이라는 것이 2021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상주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유통 시대에 맞는 그런
농산물 물류시설 만드는 거를 또 지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뭐 상황에 맞게 잘 추진할 생각이고요. 뭐 우선 시장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시장의 역할, 행정 조직을 대표하는 행정 조직의 대표로서의 역할, 막 이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양자의 조정자의 역할, 막 이런 거를 잘 해서 우리 상주시가 원만하게 운영 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간단히 인사만 하는 시간이어서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박남서 당선인도 만나봐야 돼서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이슈 있을 때 한 번 더 연결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한 20초 정도만. 예, 시민 여러분, 가뭄에 일손 부족에 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살림살이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선 8기 시정 출범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 강영석이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영석 상주시장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영주시장에 당선되신 분이죠.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북부 지역 단체장 중에 아마 가장 가슴 졸이면서 개표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당선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영주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존경하는 10만 영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의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영주로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박남서 당시 후보께서 이제 약 52%대, 또 무소속 황병지 후보가 이제 47%대 이렇게 득표를 해서 두 후보 차이가 4.22% 포인트. 2,400여 표 아주 이렇게 근소한 차이였는데 정말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함께 경쟁한 상대 후보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황병직 후보님께서는 16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다져놓으신 입지가 탄탄하여 1대1 경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근소한 표 차이에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황병직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황병직 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의 시정이 참 궁금한데요. 향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경제를 되살리고 영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리는데 역점을 둘 것이고 영주 관광을 되살리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직사회 기관을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시정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 핵심 공약으로 판타시온 리조트 재생, 또 소백산 권역 개발 등등 여러 가지 내거셨는데 향후에 공약 실천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판타시온은 몇 가지 난제가 있지만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측과 유치권을 가진 측, 매수자 3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예. 영주 관광은 머무르며 신나게 즐기는 관광, 컨텐츠가 한참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여 머무르는 관광, 오감 만족 관광을 위해 소백산 일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저를 영주시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영주 발전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영주 경제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리고 투명하고 활기찬 시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당선인님, 내일은 우리가 TV로 뉴스 데스크 시간에 만나는 거죠? 내일 일정 잡히셨죠?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인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하죠.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선언할 때 제로 코로나, 즉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을 외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2달 동안 봉쇄됐던 중국 경제 심장 상하이가 지난 6월 1일을 기점으로 봉쇄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완벽히 100% 해제는 아니지만요.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던 상하이의 봉쇄, 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일단 상하이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7일이니까 꼭 일주일 됐네요. 1일 자정 기점으로 도시 봉쇄를 해제했고요. 예. 시 당국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1일 오전 0시부터 고위험, 중위험 구역과 통제, 관리 통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약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예.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상하이시가 4월에 하루 2만 7천 명을 넘었지만 5월 29일 2달 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30일에는 31명, 31일에 15명 기록했다고 중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통행 자유화 조처에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전날 밤 12시에 신년 행사 카운트다운 뭐 있지 않습니까? 10, 9, 8, 7 뭐 이렇게 하듯이 봉쇄 해제를 기념했고요. 딱 그렇게 딱 땡 되고 나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통행의 자유를 즐겼다. 그렇겠네요. 정말. 식당이나 병원, 상점 등 영업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상하이 시민들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로소 느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딱 2달 동안 완전히 감옥 생활이었잖아요. 상하이 시민들. 예, 오도 가도 못했죠. 예. 아예 못 나왔죠. 집 밖에. 그렇죠.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고 그런 화면 많이 봤는데. 바로 맞고, 예. 해방을 맛봤던 상하이 시민들. 그런데 이렇게 현지인들 축제 분위기 해방감을 맛봤지만 상하이에 사는 외국인들은 좀 느낌이 달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상하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심장이고 자랑이고 중국 공산당 최고의 자부심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예. 경제, 무역, 해운, 상업 등 중국 1위 자리 차지하고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예, 그래요. 중국 최대 도시죠. 예. 그래서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 상하이에 지사를 두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시장을 확대하거나 발전시키는 중요한 교두보로 인식되어 왔는데 봉쇄하기 전에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을 체감하지 못했지만 약 2달간에 걸친 상하이에 대한 봉쇄로 이 상하이 거주 외국인들은 중국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중국 최대 국제 도시가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적 이유로 봉쇄되고 해제된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닫힌 사회인지, 얼마나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위협적인지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 그러니까 인구가 2,600만 명이니까 딱 우리 뭐 서울, 인천, 경기 이 정도 수도권 그렇죠.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거군요. 여기 우리 서울을 그렇게 수도권을 그렇게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 안 돼요. 예. 정말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고. 자, 그래서인지 봉쇄를 해제했지만 상하이에 진출했던 그 수많은 외국인 또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외국인 기업들이 상하이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봉쇄가 해제됐고 봉쇄 해제에 맞춰 중앙정부는 또 640조 인프라 예산 서둘러 소진해라. 왜냐하면 그동안 꽉 막혔으니까 네. 각 지방정부에 긴급 지시하고 난리가 났지만 네. 이 봉쇄 중에 많은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이 국제도시 상하이와 홍콩을 탈출할 조짐을 보였고 실제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물류교통, 금융인프라, 높은 국제화 수준, 뭐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그래서 다 몰렸었는데 주요 글로벌 자금의 경유지점 종책지로 기능했었는데 이게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상하이 근처에 생산기지 두고 상하이 향통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건물을 통째로 봉쇄해버리는 이른바 중국식 질식형 방역. 숨을 틀어막는 거죠. 여기에 엄청나게 지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 또 기업들이 탈출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이거 신난 거 아닌지 모르겠네. 때는 이때다 하고 뭐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시는 상하이에 안 간다. 뭐 이런 외국인들도 많아졌다고요. 예, 그래서 중국식 방역이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 시장 2월부터 석 달간 455조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조 원어치의 중국 국채와 은행채를 팔아치우고 중국을 팔아치웠고 이미 중국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외국 기업과 인력도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언제 다시 봉쇄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 외국인의 돈과 인재가 이탈하는 것은 과도한 방역과 경기 침체는 문제이지만 중국 당국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일부 고위험, 중위험 구역, 통제 관리 구역 이런 데는 제외했다고 했는데 이게 100% 다 해제가 된 건 아니죠? 한 90% 정도 해제됐다라고 하고요. 90%, 전체 주민 한 2,600만 명 중에 방금 관리 통제 구역에 있는 주민 한 260만 명, 50만 명 정도는 이전과 비슷하게 아직도 통행 제한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은 못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중심부 여기는 여전히 우리 코로나19 초기에 있었던 식당 가서 밥 못 먹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 수용 인원의 75%로 제한하고 초중고교 수업도 이제 화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상하이 주민들이 사흘에 한 번은 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고 72시간 내에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대중교통을 탈 수 있고 시장이나 관공서도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한 3일에 한 번씩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거 다 국가에서 다 책임졌잖아요, 이 비용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된다면서요, PCR 검사. 비싸지는 않대요.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00원이에요? 예. 나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 부담이 아니라 개인 부담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항저우, 난징, 수천성, 랑중시 등 주요 도시들은 자비 부담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예고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는데 이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집착이 천문학적인 이 PCR 검사 비용으로 이어지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방 정부들이 이걸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 지방 정부들은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제 경제적 문제. 자, 안 그래도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뭐 중국 세계 경제 공급망에도 충격이 전달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원래 목표치가 5.5% 안팎이라고 했었는데 4.8%에 그치고 1분기가 그렇고 2분기 더 낮아질 거라고 하고 그래서
중국 2인자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월 25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제 관련 화상회의에서 현재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컸을 때보다 더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거 시진핑 주석 은근히 매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상하이 하면은 그 상하이 항이 상당히 저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물류 세계 뭐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이 상하이 항이.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물류가 그동안 이제 뭐 완전히 도시 전체가 마비됐으니까 여기도 일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앞바다에 쭉 이렇게 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 물류 내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물류난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데 이 물류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4,700만 TU의 물동량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달 넘게 이게 꽉 막혀 있었으니까 이제 풀렸는데 그거 역시 걱정인 거예요. 이것도 몇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다 이게 처리하려면? 걱정인 겁니다. 예. 지금 6월이 물류 성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2020년 초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상하이 항대 여러 도시 봉쇄했다 해제했을 때 난리가 났었는데 똑같이 반복될 거다. 해상 운임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물류가 쏟아진데 소화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봉쇄가 해제되면서 중국 조선업체들도 속속 생산을 재개하고 있다는데 우리 조선업계에 어떤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지 우리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는 가장 이렇게 고부가 가치가 LNG선이거든요. LNG선. 예. 우리 한국은 질로 승부를 하는데 중국은 양으로 승부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LNG선이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업 중단 기간에도 중국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기업 에드녹의 자회사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고부가치 선박을 우리나라 사실 전 세계 수주 한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LNG는 우리가 싹쓸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싹쓸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저렇게 LNG선 수주하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중국 당국에서 미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지금 조선업계 인력난이 커지고 있거든요. 2014년 대비 한 인구 지금 인력이 한 54% 줄어든 상황인데 물론 자동화 기계의 그 덕도 있지만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오는데 우리 대비해야 된다라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LNG 선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근데 이번에 UAE 측으로부터 4척, 6척 수주를 했다 그러는데 아마 후회할 겁니다. UAE에서. 이게 기술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LNG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아마 반품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번 이제 해제 조치 이후에 봉쇄와 해제 조치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리더십에도 상당한 불만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공산당 전체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만 딱 해주실까요? 지금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 과학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방역이 잘했다라고 금메달 땄다라고 자랑하다가 지금 중국 대학에서 시진핑 타도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라는 것이죠. 지금 2인자인 리커창이 부상하고 있고요. 과학이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인지 시진핑이 정말 연임해가지고 가게 될 것인지 바뀌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